최서윤 상무의 입꼬리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틀리며 그 7마디를 내뱉던 순간 나는 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런 해외 연줄은 필요 없어요. 여의도가 내려다 보이는 42층 임원실 창가에 서서 그녀가 단 3번의 키보드 조작으로 내 1년 6개월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17살 때 이후로 느껴본 적 없던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실 식탁에 엎드려 계시던 아버지를 발견했던 그날 아침의 공허한 통증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위에는 불합격 통지서와 대출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서윤 같은 기업 사냥꾼들에게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의 심장은 결국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녀는 계약서들을 파기하면서 모니터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의 다나카 아키코 씨, 불가리아의 페트로바 가족, 멕시코시티의 미겔 산토스 씨, 저를 믿고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사업 구조까지 바꿨던 사람들, 아마 지금쯤이면 대금은커녕 선적 준비를 하고 있을 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 대표님이 왜 자기를 채용했는지 모르겠어. 최서윤 상무는 피아노를 치듯 가볍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구축이니 뭐니 하는 촌스러운 짓들 말이야. 우린 기업이지 이민자들의 궁상맞은 사연이나 들어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잠시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세상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것이니까요. 제 이름은 이지안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최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부서진 꿈을 발판 삼아 커리어를 쌓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산업에서 23년, 평사원에서 시작해 글로벌 구매 담당 상무까지 오르는 동안 그녀는 빵 부스러기처럼 수많은 사람의 파괴된 경력을 뒤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성산업의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죠. 15년 전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신입생이었을 때 아버지는 최서윤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인수한 작은 컨설팅 펌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58이셨고 그 회사에서 16년을 근속하며 3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고 유럽 전역에 걸친 인맥으로 해외 매출의 60%를 책임지던 분이었습니다. 최서윤은 6개월에 걸쳐 아버지를 조직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해고가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모멸감이라는 독을 사용해서요. 회의 때마다 아버지의 보고서를 트집잡고 주요 클라이언트를 어린 직원들에게 넘겨버리고 아버지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며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획안을 대여섯 번씩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인물이라며 팀원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상경해 정직과 신용 하나로 평판을 쌓아오신 평생 지각 한 번 안 하셨던 아버지는 회사 주차장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 안에서 20분씩 앉아 또다시 시작될 심리적 고문을 견딜 힘을 모으셔야 했죠. 해고 통지서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청구서에 둘러싸인 아버지를 발견했던 그날 아침,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최서윤 같은 인간들을 이해하겠노라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며 이익과 승진을 위해 사람을 짓밟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국제 공급망 관리 SCM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중소기업들을 전전하며 글로벌 조달의 모든 측면을 배웠습니다. 일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최서윤 같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성산업의 채용 공고가 떴을 때, 그리고 채용 담당 임원에 최서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우주가 제게 기회를 주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시적이어야 했고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했으며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느꼈던 그 무력감을 그녀 또한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했고 최서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기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적당히 질문하여 의욕적으로 보이되 결코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람, 불평 없이 해외 출장을 다니고 까다로운 해외 파트너들을 다루며 윗선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들을 처리해내는 사람 말이죠. 1년 6개월 동안 저는 태성산업이 꿈도 꾸지 못했던 관계들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지역사회, 그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아키코 씨의 할아버지가 전후의 섬유 사업을 헐값에 넘겨야 했고 그녀가 가업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페트로바 가족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할머니의 전 재산을 담보로 포장재 회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죠. 미겔 산토스 씨에게는 공과 대학에 다니는 세 딸이 있고 정밀 공구 사업을 항공 우주 부품으로 확장하려는 꿈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맺은 모든 관계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과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려 노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성산업만을 위해 이 관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해외를 돌며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저는 최서윤의 과거 경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거쳐간 회사, 주도한 인수합병, 감독한 구조조정까지, 그리고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계약을 도왔던 통번역가 린다 첸이 있었습니다. 최서윤은 예산 삭감을 핑계로 크리스마스 3일 전에 그녀를 해고하고는 2배의 연봉을 주고 대체자를 고용했습니다. 린다의 가족은 집을 잃었죠. 멕시코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8년간 관리해온 로베르토 베가도 있었습니다. 최서윤은 그의 보직을 없애고 그 공을 가로챈 뒤 그의 인맥을 이용해 회사에 수백억 원을 아꼈습니다. 로베르토는 건강보험도 없이 아내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택배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에 엘레나 코발스키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작은 회사였는데 최서윤은 모기업을 설득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게 했고 결국 엘레나를 파산시킨 뒤 장비와 고객 리스트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약자를 찾아내고 조직적으로 무너뜨린 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 최서윤은 사람을 잘못 믿은 중소기업 사장들과 노동자들의 시체 위에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성산업을 위해 공급업체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서윤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이야기들과 닮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에게 상처받고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 자신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에 의해 평생의 노력이 파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미국 유통업체에 속아 파산 위기까지 갔던 다나카 씨의 아버지, 안정을 약속했던 서구 기업들의 기술만 빼앗기고 버려진 페트로바 가족, 대기업과 백인 소유 기업을 선호하는 구매 담당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배제당했던 미겔 씨의 형제, 제가 태성산업으로 데려온 모든 공급업체는 최서윤 같은 인간들에게 당한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관찰한 패턴들, 특정 임원들이 일하는 방식, 경계해야 할 신호들, 그리고 기업 포식자들을 대할 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는 최서윤의 이름을 말하지도
구체적인 비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를 소모품 취급할 때가 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지렛대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유했을 뿐입니다. 12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협상한 모든 공급 계약에는 통지기간, 위약금 구조, 그리고 동반 철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태성산업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위험 관리 조항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발동될 경우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었죠. 저는 이 조항들이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해외 파트너들과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표준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윤은 제가 가져온 비용 절감 성과에만 눈이 멀어 깨알 같은 약관은 읽지도 않고 모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최저 마진으로 일하려는 공급 업체들을 찾아낸 덕분에 태성산업의 이익률은 제 입사 첫 해에 38%나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한국 대기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길 희망했으니까요. 15개월 차에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계약서와 재무기록뿐만 아니라 각 파트너십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공급업체 가족들의 영상 인터뷰, 그들의 공장과 직원들, 지역사회 사진들, 태성산업의 사업이 3개 대륙에 걸쳐 수백 가정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동시에 저는 최서윤의 의사결정 패턴,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태도, 그녀가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공급업체들을 무시하는 발언들, 이런 사람들의 후진적인 사업 방식, 운운하는 코멘트들, 4개 국어를 하는 파트너의 영어 발음을 조롱하는 이메일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18개월 차 거미줄은 완성되었습니다. 태성산업 공급망의 모든 핵심 부품은 최서윤 같은 임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을 이윤 창출 수단이 아닌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결코 그들을 과거의 기업들처럼 대하지 않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서윤이 저의 관계 구축 놀이에 질렸다고 판단한 그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분기 실적 보고를 위해 그녀의 임원실에 들어갔습니다. 태성산업은 제가 구축한 해외 파트너십 덕분에 사상 최대 수익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치아를 받거나 승진 논의가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대신 최서윤은 모니터를 띄우더니 회사가 전면적인 국내 공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외 계약들은 너무 복잡해. 그녀는 제가 몇 달을 공들여 맺은 파트너 목록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문화적 차이도 너무 많아. 우린 한국식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공급업체가 필요해. 저는 그녀가 연간 25억 원 규모의 아키코시 섬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8개월간의 협상이 날아간 페트로바 포장재 계약, 항공우주사업부의 필수적인 미겔 씨의 정밀 부품 계약까지. 하지만 상무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바사의 포장재는 국내 제조사들이 맞출 수 없는 사양이고 미겔 씨의 공구 정밀도는 이 가격대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외계어를 하는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이지한 대리, 지금 비즈니스 프로가 아니라 무슨 상담사처럼 말하고 있네. 우린 그들의 가족 사업이니 문화적 전통이니 하는 구질구질한 사연은 필요 없어. 우리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때 납품되는 제품이 필요한 거야. 그런 감정적인 복잡함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국내 업체는 널렸어. 그 단어, 감정적인 복잡함. 그것은 저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고객 관리 방식을 비효율적이라 묘사할 때 최서윤이 썼던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파괴할 때 사용했던 그 경멸적인 어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서윤은 수십 년간 타인의 삶을 짓밟으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공감 능력도, 지혜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구나.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더 비싼 정장을 입고 더 큰 사무실을 쓸 뿐.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동반 철회 조항 말입니다. 최서윤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법무팀이 알아서 서류 처리하겠지.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18개월이나 일감을 받은 걸 감사해야 해. 대부분의 해외 하청업체들은 이런 기회조차 못 얻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계약을 취소하고는 그 역겨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대리, 이건 자기 경력 개발에도 좋을 거야. 자기는 이 파트너십에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어.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공급업체의 개인사 따위에 신경 쓸 여유는 없어. 결과에 집중해야지.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말. 이제 그런 해외 연줄은 필요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화장실로 직행해 칸막이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오사카의 다나카 아키코 씨였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그녀는 두 번의 신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비상사태라고 생각했겠죠. 어떤 의미에선 비상사태가 맞으니까요. 아키코 씨, 태성산업 이지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몇 통의 전화를 직접 걸어주셔야 합니다. 6시간 안에 제가 18개월 동안 파트너십을 맺은 모든 공급업체는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제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된 경험과 상호 보호, 그리고 언제 함께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연대였습니다. 아키코 씨는 불가리아의 페트로바 가족에게, 페트로바 가족은 멕시코시티의 미겔 씨에게, 미겔 씨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대만 업체는 베트남의 포장회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거꾸로 넘어지듯 말이죠. 각 통화는 또 다른 세 통의 통화를 촉발했고 12개국의 공급업체들이 동시에 태성산업과의 계약서를 검토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계약서에는 제가 몇 달 전 신중하게 협상했던 동일한 동반 철회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준적인 법적 보호장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태성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한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나머지 모든 해외 공급업체는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태성산업의 생산 라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파업이나 장비 고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부품의 68%가 단순히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공우주 사업부를 돌아가게 하던 미겔 씨 공장의 정밀 공구, 자동차 부품 생산을 가능케 했던 베트남의 특수 폴리머, 방산 계약의 필수적인 아키코 씨의 섬유 부품. 오전 10시쯤 되자 생산 관리자들이 패닉에 빠져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공급업체들은 정중하게 계약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 중이라고 설명할 뿐이었죠. 정오가 되자 생산팀장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 어째서 더 이상 필요 없다던 해외 공급업체들에게 회사가 이토록 의존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최서윤은 목요일 오후 내내 위기관리 모드에 돌입해 국내 공급업체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그들이 부르는 가격은 기존보다 3배나 높았고 납기는 다음 분기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대체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부품들도 수두룩했죠. 일시적인 조정 기간입니다. 금요일 아침,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운영팀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비전에 부합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국내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 다음 주에 특수 부품 인도를 기다리던 태성산업의 최대 고객인 방산업체가 생산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어 태성산업의 정밀 부품에 의존하던 자동차 회사도 대체 공급처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주 내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운영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최서윤의 대응까지도요. 과민 반응하는 공급업체들. 해외 파트너는 원래 믿을 게 못 된다. 이들이 없어도 회사는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녀의 억지 주장들. 그리고 공급망의 68%를 동시에 끊어버리는 게 왜 문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함까지.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월요일 아침. 박민석 대표이사 CEO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을 때였습니다. 원래 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태성산업의 해외 공급망 관계를 완벽히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기에 박 대표가 특별히 호출했습니다. 최서윤은 제가 왜 거기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단 이 사태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짐작했겠죠. 박 대표는 간단한 질문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좀 설명해보게. 어떻게 사상 최대 이익을 내던 회사가 4일 만에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맞게 됐는지. 최서윤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적 재배치, 국내 소싱의 이점에 대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용 전망과 리스크 평가 슬라이드를 띄우며 왜 해외 공급업체를 제거하는 것이 건전한 경영 전략인지 설명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시적 혼란은 그녀가 자신감 있게 결론지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박 대표는 참을성 있게 듣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한 대리, 자네가 이 관계들을 구축했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해주게. 이 순간을 위해 저는 18개월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화요일부터 만들어온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태성산업의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진실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대표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의 해외 공급업체들이 정확히 누구였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오사카에 있는 다나카 아키코시의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생산 통계가 아니라 그녀 가족의 작업장,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장비, 태성산업의 방산 부품을 만들기 위해 3대째 일해온 장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아키코 씨가 태성산업의 사양에 맞춰 공장 전체를 어떻게 재구조화했고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12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새 기계에 투자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페트로바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경제 위기로 실직한 후 이 포장재 회사가 어떻게 그들 가족의 희망이 되었는지, 태성산업의 계약 덕분에 그들이 어떻게 시설을 확장하고 시골 마을에서 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겔 산토스 씨와 그의 정밀 공구 작업장이었습니다. 저는 공학을 공부하는 그의 세 딸 사진을 보여주며 태성산업의 항공우주 계약이 가능하게 한 그들의 가족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미겔 씨가 우리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이 가격에는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장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도요.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저는 최서윤이 외국 연줄이라며 무시했던 사람들을 박 대표에게 소개했습니다. 공장 투어 영상, 품질 인증서, 태성산업의 일감에 생계가 달린 노동자들의 증언. 이것이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니라 태성산업의 약속에 미래를 건 인간들과의 파트너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급 업체들은 단순히 부품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박 대표의 표정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실감하며 변하는 것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복제할 수 없는 기술력을 제공했습니다. 아키코 씨의 기술은 그녀의 조부가 개발한 것이고 페트로바의 소재는 한국 제조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화학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미겔 씨의 정밀도는 20년의 노하우입니다. 그 다음 저는 재무적 충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의 생산 지연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를 잃음으로써 발생할 장기적 손실을요. 우리가 파기한 계약은 연간 600억 원 규모의 파트너십이었고 이들은 매년 18%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국내 경쟁사들은 갖지 못한 경쟁 우위였습니다. 이 공급업체들이 태성산업을 신뢰했기에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다른 기회보다 우리 계약을 우선시하며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을 제공했던 겁니다. 저는 발표 내내 최서윤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박 대표가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의 혼란스러움은 점차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운영팀과 상의 없이 핵심 공급처를 끊었는지, 왜 점진적 전환 대신 즉각 해지를 택했는지, 왜 동반 철회 조항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판을 완전히 뒤집은 순간은 제가 마지막 섹션을 보여주었을 때였습니다. 각 공급업체가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과 겪었던 경험에 대한 기록들이었죠. 장기적 관계를 약속받고 헌신했다가 회사가 효율화를 핑계로 하루아침에 버려졌던 패턴들. 이들은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태성산업과 일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18개월 동안 우리가 그들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재무예측과 공급업체 프로필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최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최 상무, 운영팀이나 재무팀, 임원진과 상의도 없이 연매출 600억 원을 날려버린 전략적 사고가 대체 뭔지 이해 좀 시켜주겠나? 최서윤은 다시 국내 소싱과 물류 단순화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자신감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문화적 복잡성 같은 단어를 썼지만 제 프레젠테이션 이후 그 말들은 점점 더 문제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문화적 복잡성?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 대리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품질 기준과 납기를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했더군. 글쎄요, 언어 장벽이나 시차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 관리의 필요성 같은 거 말입니다. 최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식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는 국내 파트너에 비해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때 박 대표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상무, 자네 계약서의 철회 조항들은 검토했나? 침묵. 길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대리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해외 공급업체는 태성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외 업체를 해지할 경우 즉시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계약 하나를 취소하면 모든 파트너가 동시에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더 깊은 침묵. 최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대표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법무팀이 적절히 검토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철회 조항은 그저 표준적인 방어 문구인 줄. 표준적인 방어 문구 박 대표가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최상무, 그 조항들은 회사가 해외 공급업체를 소모품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임원의 변덕으로 파트너십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려고 만든 거라고. 최서윤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인 게 아닙니다.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그녀의 근본적인 경멸이. 제가 몇 달간 협상해온 계약의 실제 조건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 것이죠. 이지한 대리, 박 대표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판단에 이 파트너십을 재건할 가능성이 있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동기는 숨긴 채 최서윤에게 결정타를 날릴 진실을 전달할 순간, 대표님,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예전 공급업체들과 접촉해 화해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불행히도 모든 파트너의 반응은 일관되었습니다. 태성산업과의 관계를 다시 고려할 의향은 있지만 단 하나의 구체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최서윤 상무가 향후 해외 공급업체 관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보증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서윤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상무님. 하지만 그들의 피드백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수의 공급업체가 상무님과의 이전 교류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비하,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무시, 그리고 문화적 몰이해라고 느꼈던 발언들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파트너들이 보낸 공식 답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녹음이나 사적인 대화가 아닌 저의 화해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답변들이었습니다. 다나카 아키코 씨의 서신은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최서윤 이사의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상호 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언급한 외국 리스크나 물류 단순화는 태성 산업이 해외 공급업체를 귀중한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겔 산토스 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지안 대리의 전문성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리더십하에서는 미래 투자를 감행할 수 없습니다. 최 이사의 일방적인 해지 방식은 국제 파트너의 헌신에 대한 조직적인 무시를 보여줍니다. 하나씩. 저는 3개 대륙의 공급 업체들이 보낸 피드백을 공유했습니다. 모두 최서윤의 태도와 의사결정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죠. 화난 비난이나 감정적인 불만이 아니라 왜 앞으로 태성산업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냉철한 비즈니스적 평가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제가 박 대표에게 설명했습니다. 입증된 행동 패턴에 근거한 비즈니스적 결정입니다. 해외 공급 업체들은 자신들을 자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박 대표는 다음 1시간 동안 공급업체 문서, 계약 조건, 재무 전망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재건 가능성, 국내 대체안, 운영 타임라인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최서윤은 자신의 오판이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으며 점점 더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 대표가 노트북을 덮고 최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회와 이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군. 이 대리, 해외 공급업체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와 재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출해주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상무, 자네는 이 해지 결정 뒤에 있었던 전략적 근거와 국내 소싱 대안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준비해 회의가 끝난 후 최서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은 마침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지안, 대체 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떠든 거야? 저는 발표 내내 유지했던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제 그런 외국 연줄은 필요 없다고 하셨던 그 말 그대로요. 그건 내 말은? 그녀는 말을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는데요? 해외 파트너십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 문화적 존중이 불필요하다는 것? 관계 관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복잡함이라는 것? 그녀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외국 연줄이라며 가볍게 무시했던 그 말들이 기록되어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공급업체들은 저를 믿었기에 태성산업을 믿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무님이 그들의 노력을 외국 리스크라고 부르며 계약을 해지했을 때 18개월간 쌓아온 관계를 파괴하신 겁니다. 그들은 화난 게 아니에요, 최 상무님. 상무님이 그들을 대했던 방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15년 동안 벼러왔던 말을 건넸습니다. 가끔은 상무님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일 때가 있습니다. 3주 후 박 대표는 태성산업구매본부의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최서윤 상무는 고객 서비스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그녀의 국내 중심 역량이 더 잘 활용될 거라는 명목이었죠. 저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이사로 승진하여 태성산업이 잃어버린 해외 파트너십을 재건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전 공급업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태성산업이 실수로부터 배웠다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증, 감독 구조,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에 관여하는 모든 임원진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최서윤은 고객 서비스 팀에서 8개월을 버티다 더 작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지금 지방 물류센터에서 불만 접수 담당자로 일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기업 정책에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화난 고객들을 매일 상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태성산업을 선택했는지, 왜 최서윤이 과거에 파괴했던 사람들을 닮은 공급업체들과 18개월 동안 관계를 맺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수는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산업에서 철수한 모든 공급업체는 최서윤이 그들을 소모품 취급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모든 파트너십은 그녀가 협력보다 통제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태성산업이 직면한 모든 재무적 타격은 그녀의 결정, 그녀의 말, 해외 파트너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보지 못한 그녀의 근본적인 무능력함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최서윤이 임원직을 잃거나 고객 서비스 팀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힘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더 이상 가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무력감 말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그리고 제가 왜 18개월 동안 이토록 복잡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더 많은 최서윤들이 있고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임원들이 더 많이 존재하며 인내와 계획,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의 힘을 과소평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